아마 집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상비약을 두고 지금 엄청난 논란이 터졌습니다. 과학, 시장,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9월 5일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죠. 켄뷰의 주가가 하루 만에, 그것도 장중 한때 무려 14%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약을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런 패닉에 빠진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은 건요, 바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곧 발표될 미국 정부의 어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미국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HHS에서 곧 보고서를 하나 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 타이레놀을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는 거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보고서에 대한 이 소식 하나가 이 모든 혼란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서 나올 거라고 알려진 주장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겁니다. 첫째, 임신 중에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을 먹으면 자폐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임신 중에 엽산 수치가 낮아도 위험이 커진다. 바로 이 두 가지 주장이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진 거죠. 자, 그럼 이 소식이 딱 터지자마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아주 격렬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이 거의 캔뷰라는 회사 하나에 집중됐어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9.5%나 폭락했죠.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약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은 주가가 거의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성분 자체보다는 타이레놀이라는 이 상징적인 브랜드에 아주 직접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캔뷰가 어떤 회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타이레놀 하면 아직도 존슨앤드존슨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2023년에 소비자 건강사업부가 완전히 독립해서 캔뷰라는 별도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리스테린, 밴드에이드 같은 제품들은 이제 캔뷰 소속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충격이 존슨앤드존슨이 아니라 캔뷰에 고스란히 갔던 겁니다. 당연히 캔뷰 쪽에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죠.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를 계속 검토해왔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랑 자폐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이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자, 시장과 회사의 반응을 봤으니 이제 이 논란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바로 과학계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쪽에서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40만. 이게 뭘까요? 바로 아까 그 HHS 보고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 연구인데요. 무려 24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엄청난 규모의 연구에서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된 것과 자폐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예, 그 HHS 보고서에서 나올 거라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다른 모든 변수들,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싹 다 통제하고 계산해 보니까 자폐증에 대한 위험비가 0.98이 나왔어요. 통계에서 위험비가 1이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0.98이면 그냥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 겁니다. 실제로 자폐증과학재단의 전문가도 바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자폐증의 원인을 무슨 약 하나 같은 그런 단순한 요인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는 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성태아의 약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임신 중에 열이 나거나 아픈데 이걸 치료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히려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같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미 증명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공포 때문에 꼭 필요한 약을 안 먹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물러나서 이 논란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역사가 있거든요. 아까 그 HHS 보고서에서 두 가지 주장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타이레놀 얘기랑 엽산 얘기. 근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과학적 근거의 무게감이 좀 달라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성은 방금 본 것처럼 대규모 연구에서 관계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반면에 엽산이 부족하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일부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타이레놀 자폐증 주장은 이미 법정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캔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소송에 시달려 왔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8월에 연방 판사가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모든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은 아니고 원고 측에서 바로 항소를 해서 다음 달에 또 심리가 열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산부인과대학 같은 권위 있는 주요 의료기관들은 임산부를 위한 공식 지침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 중에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소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사건이 던지는 더 큰 의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공중보건 문제의 과학적 합의와 정치적인 주장이 부딪힐 때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죠. 둘째,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주장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요.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불필요한 공포 때문에 정작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져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폐증처럼 아주 복잡한 질환의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하나로 단정짓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적인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과학적 사실과 정부기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곳에서 나오는 주장이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이번 타이레놀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던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